예,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저당권 강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당권도 담보물권이죠. 우리 민법상 담보물권은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이 있는데 질권이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질권은 동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만 우리 시험 범위 대상이죠. 그래서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저당권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약정담보물권이다. 저당권은요, 담보물권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 절차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에 의해서 점유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점유는 채권자가 계속해서 물건을 점유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했으면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거죠. 그래서 의리가백에 돈을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채무자가 스스로 담보물을 제공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라고 하더라도 이 저당권은 등기부상에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목적물을 채권자가 점유하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가 계속해서 점유하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물상보증인으로서 병이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인 병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저당권자에게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그 물권적 청구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는 혹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를 실행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경매 실행해서 누가 경매를 실행하든 다른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든 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실행하든 후순위 담보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저당권이죠. 그래서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원칙상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지 못한다. 여기서 을이 저당권을 설정받은 이유는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2억 원을 잘 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이제 이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2억 원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잘 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2억 원이라고 하는 피담보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같이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무조건 소멸하는 겁니다. 말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무조건 소멸한다라고 해서 그걸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을 양도하려면 저당권 자체만 양도할 수는 없고 피담보 채권을 양도해야만 저당권도 그자에게 승계가 된다. 양수받은 자에게 승계가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효력입니다.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자, 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자,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이 저당권, 저당물에 설정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갖다 붙인 물건들이 종물이나 부합물이다. 종물이나 부합물이다. 그럼 여기에도 무조건 저당권의 효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7월 1일 날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요거는 10월 1일 날 요거는 12월 1일 날 갖다 붙인 물건이다 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되면 이것들도 다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이런 얘기하죠.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는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효력 범위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이 저당물에 부합된 물건이나 저당물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과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과실은 혹시 여기에 저당권 설정했는데 이게 임대가 돼서 임차인이 매월 100만 원씩의 차임을 준다라고 할 때 그걸 과실이라고 하거든요. 이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하기 전에, 압류가 있기 전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압류는 왜 하느냐. 채무 변제 기일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경매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압류 조치를 취합니다. 이 압류 조치가 있고 난 다음부터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저당권자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이 한 채를 임대를 주고 그 임대를 준 부동산을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돈을 빌려 썼다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자인 은행에서 해당 부동산 점유해서 사용수익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차임은 월세는 여전히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 등이 취득하는 것이지 은행에서 취득 못해요.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은행에서 경매를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치로서 압류 조치를 먼저 하면 그 이후부터는 저당 목적물로부터 나오는 월차임, 월세는 은행에서 가져갈 권리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압류한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다. 그러니까 압류를 했는데 그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게 이거 압류됐으니까 너는 권리 취득 못한다 라고 알려주란 얘기입니다. 제3자에 대해서는 압류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이 경매 청구죠. 경매를 실행해서 매각 절차를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매각 대금이 나오면 거기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는 우선해서 변제받아요.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는 왜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겠죠. 이런 강력한 권리가 경매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 자, 여기에 근저당은 또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근저당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저당권은 저당권인데 땅속에 묻혀있는 뿌리만 저당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근저당이에요. 자, 우리 저당권을 설명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거래 형태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갑하고 을이 계속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거래하는데 채권은 계약 체결할 때 채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끝나면 이때 채권을 확정하자라고 거래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둘이 채권이 늘었다 줄었다 계속 반복하다가 거래가 끝나고 나면 그때 채권이 확정될 거라고요. 그럼 이때 확정된 이 채권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물론 채무자가 잘 갚아주면 그거보다 더 환상적인 건 없죠. 가장 좋은 건 채무자가 잘 갚아주는 걸 거예요. 근데 채무자가 잘 갚아주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이걸 궁리하는 끝에 여기다가도 저당권을 설정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데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여기는 돈이 있었고 피담보 채권이 있으니까 저당권도 성립할 수 있는 거였지만 처음에 거래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받을 돈이 없죠. 받을 돈이 없으면 저당권도 설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받을 돈은 언제 확정이 되느냐? 나중에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에 저당권을 묻어서 뿌리만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죠. 근저당 설정하면서 이 담보물로 얼마까지 거래하자라고 하는 거래의 한도액을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거든요.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한 저당권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는 하되 계약 성립할 때는 확정된 채권이 없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고 계약 체결할 때는 이 담보물 가지고 얼마까지 거래하자, 최고액은 얼마까지 하자라고 해서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최고액은 당사자 간의 계속적 거래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근저당권 실행 시, 즉 근저당권 실행은 사실은 저당권 경매 실행이거든요. 근저당권 실행 시 담보물의 매각 대금에서 채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는데 채권 최고액을 5억으로 해서 거래했는데 거래 끝나니까 확정된 채권이 6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6억이니까 채권자가 경매를 실행해서 받아갈 수 있는 금액, 이거 매각 대금이 10억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채권자가 매각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은 5억이죠. 얘가 받아야 될 돈은 6억인데 매각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한도액이 5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선 변제 한도액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매를 실행하려고 그랬더니 채무자가 내가 갚을게 경매하지 마라고 해서 스스로 돈을 갖고 와서 갚으려고 하고 있더라. 이 돈을 가져와서 갚을 때는 5억만 갚는 게 아니라 자신의 채무 다 갚아야죠. 채권 최고액은 그래서 우선 변제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변제 책임을 져야 되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6억인데 경매를 실행해서 5억만 받았으면 못 받은 돈 1억 있죠? 요거 못 받은 돈
1억 원. 이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할 때 이거는 저당권이 아니고 근저당이다라고 하는 건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했고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채권이 확정된 게 없다라고 하는 취지, 즉 근저당의 취지와 그래서 채권은 없고 채권 최고액만 정했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등기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저당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저당권은 저당권인데 피담보 채권을 하나의 담보물로 다 커버하지 못할 때 그때 담보물을 2개 이상 제공하게 되면 공동저당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이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이요.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할까요? 3억을 빌려줬는데 갑이 제공한 담보물 하나가 2억짜리예요. 그럼 2억짜리 담보물 하나만 가지고 다 완전하게 커버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 나중에 채권자가 3억을 받아야 되고 이자까지 붙여받아야 되는데 2억짜리 경매에서 자기 3억 원의 피담보 채권을 다 변제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보물을 하나 더 받았다. 그래서 그걸 얼마짜리? 3억짜리를 받았다. 그러면 합계액이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5억이니까 이거 경매 실행해서 자기가 받을 돈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담보물을 2개 잡았으면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여기에도 저당권이 각각 성립하는 겁니다. 담보물이 3개면 저당권이 3개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개의 저당권을 가지고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한다라고 해서 이걸 공동저당이다라고 해서 동일한 채권 담보를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이다라고 하고요. 부동산의 수만큼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하고요. 공동저당은 모든 부동산에 공동담보물을 기재하고 공동담보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자, 이 말은 지금 요거 하나만 봤을 때, 자, 여기 지금 세무부동산 말고 요거 하나만 봤을 때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 등기가 됐을 텐데 2억짜리 부동산에 3억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이거 사기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기 아니다 라고 써놓으면 더 이상하니까 여기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공동담보가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여기에도 이것도 공동담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럼 담보물이 2개면 벌써 하나, 둘, 셋, 4개 썼잖아요. 그럼 담보물이 3개면 어떻게 될까? 9개 써야 되지 6개가 아니고요. 담보물이 4개면 16개, 담보물이 5개면 25개 써야 되는데 25개까지 이렇게 써 내려가면 너무 일이 피곤하고 많으니까 그때는 담보물이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하나 작성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서 담보물 어디에 뭐 이렇게 해갖고 쭉 담보물을 작성하고 밑에다가는 뭐라고 써놓냐면 이 담보물 다 쓰는 게 아니라 공동담보 목록 있음. 여기도 공동담보 목록 있음. 그러면 목적물 등기부 띄워봤더니 공동담보 목록 있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다.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도 첨부해 주세요 라고 해서 첨부하게 되면 이거하고 같이 담보물이 어떤 게 있더라라고 하는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저당을 실행을 한다. 이것도 이제 저당권 실행인데 이 저당권 실행 방법은 2개라고 생각했을 때 2개를 각각 하나씩 배당을 해도 배당한 금액을 다 모아놓으면 이게 5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각각 따로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에도 또는 동시에 같이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에도 매각대금 전부를 모아서 이거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걸 동시배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하나 매각할 때마다 배당하는 걸 순차배당 또는 이시배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시배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시배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지금 과정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배당 방법이 하나씩 매각해도 돈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배당하는 걸 동시배당이다. 하나하나 매각할 때마다 배당하는 걸 순차배당 또는 이시배당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배당, 동시배당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금 우리 입문 과정에서 그냥 소개만 하는 거니까 동시배당이 있고 이시배당이 있다. 동시배당은 언제 경매를 하느냐 따지지 않고 돈 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배당하는 거다. 이시배당은 배당할 때마다 경매할 때마다 경락대금 가지고 일정액 비율을 나눠주는 걸 이시배당 내지는 순차배당이라고 한다 정도까지만 하고 우리 물건은 여기서 끝내고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뭐가 나올까요? 이제 채권이죠. 근데 채권법도 다 우리 시험범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채권법 중에 계약법. 그래서 계약법 총론과
계약법 강론 중에서도 매매, 교환, 임대차 정도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계약법 할 차례입니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 계약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계약은 법률행위인데 의사표시가 2개인 법률행위다. 의사표시가 2개인 법률행위인데 갑하고 을이 갑이 이거 사실래요? 라고 청약을 하게 되면 상대방인 을이 살게요 라고 승낙을 하게 되면 2개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이 2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게 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있는데 그 법률행위를 특히 계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란 서로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계약의 성립은 2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게 청약과 승낙인 거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이게 뭐 90%입니다. 거의 90%라서 자, 우리 청약과 승낙, 청약, 계약 성립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다라고 해서요. 상대방이 승낙이 있으면 즉시 계약이 성립될 정도로 내용을 모두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된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청약이 중요하냐 승낙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걸 한번 구분해 보자는 얘기야. 청약도 중요하고 승낙도 중요하지만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청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청약은 상대방이 네라고만 얘기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그 내용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상대방의 승낙은 어떻게 하느냐? 네, 좋아요 라고만 해도 되지만 청약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약은 일방적인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일방행위입니다.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로서 일방행위죠. 일방행위로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정찰을 붙인 상품의 진열은 청약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 백화점에 가서 봤을 때 백화점에 얼마짜리 물건이라고 딱딱 제시한 거 있으면 이거 주시오. 그럼 그 가격을 그대로 주고 사는 거잖아요. 백화점에 정찰제를 붙인 상품을 전시하고 있다. 그럼 그거는 청약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낙은 청약에 대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을 받은 자가 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다. 자, 3억에 사실래요? 좋아요. 3억이면 만족합니다. 뭐 그래도 되고 그냥 좋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해도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자에게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승낙을 해야 된다. 그렇죠? 청약에 대해서 청약자에게 해야 되고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그런 문제 생길 수 있겠죠. 자, 둘이 청약을 하고 있어요. 갑이 있고요. 을이 있다라고 하는데 갑이 을에게 이 물건 사실래요? 라고 해서 청약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을이 사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하죠. 두 사람은 대화자인 거예요. 상호간의 의사표시가 의사를 발송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한다. 그럼 이건 대화자입니다. 대화자냐 격지자냐 대화자냐 이거죠. 격지자와 대화자. 잠깐 더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격지자냐 대화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화자는 여기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발송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즉각적으로 도달하면 이건 대화자예요. 격지자는요. 내가 어떤 의사표시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면 격지자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격지자냐 대화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간적인 개념이냐 공간적인 개념이냐. 시간적인 개념이란 얘기예요. 공간적으로 저 미국에 있는 친구도 제가 전화를 해서 전화통화가 가능하면 여기는 대화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옆집 사는 내 친구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서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방식으로 내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이거는 격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의 성립 시기는 대화자는 도달주의다. 그러니까 얘가 청약을 했어요. 1억에 살래요? 라고 했더니 얘가 1억에 살게요 라고 했죠. 이때 대화자 사이는 의사표시를 보냄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도달합니다. 발송했을 때 계약을 성립시킬 것이냐 도달했을 때 계약을 성립시킬 것이냐 이거는
어떤 거를 선택해도 발송한 시점이 도달식이고 도달한 시점이 발송한 시기입니다. 근데 원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같은 시점이니까 도달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발신주의라고 별도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혹시 격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격지자 같으면 얘가 보낸 게 7월 1일 날 보내서 여기에 도착한 건 7월 3일 날 도착했고요. 7월 3일 날 청약이 있었다는 걸 알고 얘가 7월 4일 날 승낙을 보내서 여기 7월 6일 날 도착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 그래요. 청약과 승낙이 일치한 시점은 7월 4일 날 좋아요라고 했으면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했고 상대방도 일치했습니다. 일치한 사실을 7월 6일 날 갑이 알았을 뿐이지 청약과 승낙이 서로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한 시점은 이 시점이기 때문에 격지자 사이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이다. 격지자냐 대화자냐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되기는 했는데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이 체결됐을 때 그때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계약이 성립하기는 성립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계약이 성립했다. 이걸 원시적 불능인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 체결 이거 건물이라고 하면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부터 건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이미 멸실이 돼서 없는데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도 이 계약은 성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은 성립했는데 정말로 이상스럽게 이행할 수 없는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이걸 원시적 불능인 계약이다라고 얘기하고 원시적 불능인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데 그냥 무효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상스러운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이렇게 이상스러운 계약이 체결되는데 누군가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라. 그래서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성립한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이거는 이제 판례가 객관적 전부 불능이다. 이게 불능도 전부 불능이래야 됩니다.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전부 불능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 있는 자가 채무자인데 그 채무자에게 이게 목적물이 멸실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든지 과실이 있고 동시에 상대방은 목적물이 있다라고 믿었어야 되잖아요.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그리고 손해까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효과는 손해배상 책임인데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가 있을 거거든요. 이걸 신뢰이익 또는 신뢰손해라고 하거든요. 그 신뢰이익 발생한 손해,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행이익이다라고 하는 건 오늘 계약이 이행이 되면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되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이행이익이라고 하는데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뢰 손해가 암만 커도 이행 손해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기본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 여기서 내용이 뭘까라고 너무 깊이 파괴되면 잘못하면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효력이죠. 이 계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효력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계약 중에서 쌍무계약이 있죠.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다라고 해서 쌍무계약에만 있는 특유의 효력이다라고 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의 문제 요 두 가지를 여기서 공부할 겁니다. 나머지는 각각 계약 강론에서 계약 내용에 따라서 효력이 각각 발생하는 겁니다.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